자, 우리 도시개발법의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테마는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자, 먼저 우리 수용을 할 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시면 수용 사용의 일반 절차로 해서 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강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 방식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사업 시행자가 12명인데 조합을 제외했기 때문에 11명 시행자, 공공시행자나 민간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각종 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어떤 동의 요건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자, 우리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면적의 3분의 2 소유, 뒤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인데, 자, 이게 민간 시행자한테만 수용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이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포인트는 여기 앞에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고, 여기 이제 민간 시행자한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의 요건을.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수용할 때, 자, 이런 면적 3분의 1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한테만 수용을 할 때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용을 할 때는 준용하는 법률이 있죠. 자, 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어떤 일반법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이 우리가 공익사업법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데, 이 과거에 이게 토지 수용 절차법입니다. 토지 수용하는 절차가 이 공익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용 절차에 대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절차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해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이 법에 우선하여 이 공익사업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수용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이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죠.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이런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이 공익사업법상 이 사업시행자가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 내용 중 이렇게 세부 목록이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가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A타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 정한 다음에 실시 계획 이렇게 공사에 착수인데 여기서 수용 방식에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이라는 서류 심사를 따로 받지 말고 이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자, 우리 개발 계획 내용 안에 여기 세부 목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우리 예전에 개발계획 내용을 공부하실 때 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세부 목록이라는 게 고시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절차상에서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이 수용을 할 때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원문을 보시면 개발계획 내용 중 자,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고시가 됐다는 일이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이 세부 목록을 같이 고시해주면 이 절차로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시험 문제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은 이 절차고 아까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발계획 고시할 때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 다음은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금을 현금을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당하는 사람이 이제 원하면 나중에 토지로 원금을 갚아주는 채권을 지급해서 환지 효과와 유사한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방식에서 먼저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사유. 사업 시행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조성된 토지,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 개발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특징은 현금으로 원금을 갚아준 게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만약에 매수대금이 3억이면 3억 중에서 일부는 현금을 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상환채권을 사업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사유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 지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행 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아주 수용 방식으로 개발되어서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3분의 1로 바꾸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교재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교재는 지금 27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토지상환채권에다가 전체 이렇게 발행 규모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보증. 토지상환채권은 이제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 11명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시험 문제에서 우리 공공기관 중에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때는 이런 지급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정보출연기관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지급 보증 없어도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이 필요한 겁니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을 따로 시행자가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정관청의 감독권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금융기관 등의 금리를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식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채권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채권 중에서 나중에 원금을 현금으로 갚아주면 보통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토지상환채권처럼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으로 원금을 상환할 때는 김영식 증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이라고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택법에 가보면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도 김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김영식,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김영식이죠. 그럼 이전.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이렇게 갚아주는 채권인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한데,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다가 먼저 기재 요청을 해서 채권 원부에 기재가 되면 채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자한테 이전받은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가 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제3자나 발행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전 요건이고, 여기 이전하고 나서 대항 요건까지 가시려면 채권, 취득자의 성명 주소가 채권에도 기재가 돼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력을 얻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수용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채권 원부라는 걸 가지고 있고,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채권자가 갑입니다. 갑. 김영식이니까 이 채권의 갑이라고 써 있겠죠. 지금 보시면 시행자가 채권 원부를 보관하고 여기 이름이 갑이라고 써 있고, 최초로 발행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 갑인데, 갑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채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취득하는 사람이 을이겠죠.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취득해야지만 이전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지. 이전 요건은 이 원부에, 이 채권 이름이 지금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원부의 갑, 채권 자체의 종이 증서에도 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전하려면 일단 취득자 을이 채권 원부에 자기 이름을 기재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을로 바꿔야지만 채권이 이제 이전되는 겁니다. 그 대항력까지 갖추려면, 이전 요건뿐만 아니라 대항 요건까지 갖추려면 취득자가 이 채권 자체에도 자기 성명과 주소를 기재했을 때 대항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대항 요건을 모두 갖추려면 채권 원부에도 이름을 을로 기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채권 자체에도 여기도 을로 기재가 됐을 때 대항력까지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요건은 일단 원부에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되는 거고 취득자가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을 하려면 채권 자체도 을로 이렇게 이름이 박혀 있어야지만 이 대항력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한 특징들을 쭉 보는 겁니다. 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자기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먼저 기재 요청을 해서 원부에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가 되지 아니하면 뭐 제3자 같은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채권에 기재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발행 규모는 전체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지급 보증이 필요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자,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토지상환 채권의 채권을 발행 방법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이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전이 금지되면 이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법에 또 다른 채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토지상환 채권은 자, 이거는 이제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이렇게 채권이 두 개가 나오는데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나중에 사업 완료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 등으로 상환하기 위한 채권이 되는 겁니다.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거고 그 지방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얻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승인권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로 이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최대 10년, 최단 5년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서 기간을 정하고 돼 있는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하는 기간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 상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상환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간을 갖고 있는 거고, 자, 발행 방법은 나중에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인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이거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로 매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3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제 매입 규정인데 이거는 강제 매입이 아니죠.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은 일단 이거 발행자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발행 방식이 기명식이고 이거는 무기명식이고요. 전자 등록도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무기명이라고 일단 핵심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수용방식 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식,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수금이라는 게 사업 시행자가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수금. 선수금 이렇게 보면 사업 시행자, 수용 방식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원형지란 토지하고 조성 토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원형지와 조성토지는 이 그림으로 보시는데, 자,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조성되지 아니한 여기 농지라든가 뭐 임야 이런 형태에서 수용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미개발지,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미개발지를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그럼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럼 농지나 임야 상태의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게 원형지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도 있고, 자, 조성 토지는 자, 수용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조성을 해서 뭐 아파트 용지, 상업 용지, 업무용 토지 이렇게 또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걸 짓는 학교 용지라든가 주차장 용지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로 조성을 해서 팔면 조성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원형지 형태로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민간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조성 토지 같은 경우를 이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도 있고,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원형지가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이내로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게 돼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조성 토지 형태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선수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자,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들 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시행자도 받을 수 있고 민간시행자도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까다롭죠.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공공시행자 누군지 기억나시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시행자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공시행자는 자,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대상 토지 면적의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어도 나중에 확보 못한 부분은 이제 강제로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100분의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이 있어도 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는데, 자, 우리 민간시행자는요.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실시계획 인가후 자,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여기 100분의 10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모두 확보하고,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공급하려는 토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모두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률, 공사 진도가 자,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자, 선수금을 나중에 환불해주기 위해서 보증서 같은 것들도 별도로 받아서 지정권자 관청한테 제출줘야 됩니다. 공사 진척률 100분의 10, 보증서 같은 것들이 여기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권을 확보하는 부분도 여기 사업 시행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고, 우리 민간시행자는 나중에 수용을 해서 이제 공급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소유권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보증서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공시행자보다 선수금 받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원형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선수금 할 때 조금 배웠는데, 자, 원형지란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도 있고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원형지는 우리 금방 보신 대로 조성되지 수용을 하고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토지를 그대로 공급해서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각자 개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자, 조성 토지 형태일 때는 이렇게 수용을 한 다음에 미개발지를 조성,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토지의 용도를 정하죠.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토지를 공급하고 이런 아파트 용지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용지를 어떤 민간인들 건설회사라든가 어떤 특정 개인이 사가지고다가 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조성토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보실 거는요. 자, 원형지는 이제 공급받는 사람들이 5명이 있는데, 일단 원형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원형지로 들어오면 공급 절차. 자,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 계획을 읽어보고 승인 내줄 때 이행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여기 보시면 여러 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좀 내용이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원형지 공급 대상자,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인데, 자, 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게끔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 공기업도 이 원형지 같은 걸 싸게 받아서 좋은 목적, 공익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원형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공모했습니다. 원형지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일종의 이제 부상 같은 일종의 선정된 사람들한테 이제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혜 같은 형식으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일종의 부상 형태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 원형지를 이제 학교용지라든가 사립학교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원형지를 어떤 특정 중소기업인들이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도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자, 원형지를 어떤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민간인들 중에서 이 공모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일종의 부상 형태로 원형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지를 어떤 사립학교를 짓거나 중소기업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형을 이렇게 5명들한테만 공급할 수 있는데 원형지 공급, 자, 공급 가격이, 공급 그 다음에 방법이, 자,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가격을 협의가라는, 자, 일반 경쟁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특혜죠. 자, 원형지는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의계약 형태로, 여기 보시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수의계약으로 원형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나 공장용지로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은 보시면 경쟁 입찰이 한 마디 나오고 가격이 최고가, 최고 가격, 최고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경쟁 입찰해서 이렇게 응찰한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합니다. 자, 수의계약 줄 때는 가격은 싸게 협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가보시면 원형지 공급 가격, 자, 우리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경쟁가보다 낮은 가격이죠. 원형지 감정가니까 보통 이제 시가보다 한 80% 정도 되는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이런 감정가에다가 요걸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협의가라는 게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이면 이게, 자, 최고 가격, 경쟁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싸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는 수의계약으로, 여기 보시면 원형지 공급받는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가격도 협의가로 싸게 공급을 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겁니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사람, 여기 학교나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자,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해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다만 이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학교나 공장 용지도 이게 인기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이때도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가격으로 응찰하는 경쟁 입찰로 안 하고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학교나 공장 용지도 유찰됐을 때는. 자,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전체 수용 방식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니까 나머지 조성 토지로 공급하는 게 3분의 2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지 공급 방법도 보시고, 원형지 공급 가격은 기본적으로 아까 수의계약으로 줄 때는 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한다.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요거 감정가로 공급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감정가, 기반시설 공사비가 포함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하되, 학교나 공장 용지는 아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가격도 최고 입찰 가격인 경쟁 가격으로 이렇게 협의가보다 훨씬 높은 경쟁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원형지는 이게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협의가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뺀 나머지 개발자들은, 자,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 원형지를 받아서, 자, 공사 완료, 원형지에 대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를 처음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중, 자,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형지는 이제 싸게 수의계약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형지를 받아서 관련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을 체크하든지, 아니면 원형지를 처음에 계약한 날, 공급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 둘 중에, 자,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고, 이 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이기 때문에.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뺀 여기 2, 3, 4, 5번은 아까 원형지를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는 그런 금지 기간 같은 그런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원형지를 받아서 관련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을 체크하든지 아니면 원형지를 처음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부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형지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서 일단 원형지를 공부하실 때는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요 1, 2, 3, 4번은 원형지를 받을 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격도 경쟁 입찰 가격보다 최고 가격보다 싼 협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학교나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경쟁 입찰로 줄 때는 최고 입찰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원형지의 그 협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협의 가격을 정하는 거고 학교나 공장 용지는 경쟁가라는 최고 입찰 가격이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조성 토지의 공급입니다. 자, 조성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형지의 반대 기념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를 개발을 해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조성을 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성 토지 공급도 아까 원형지랑 유사하게 공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원형지와 유사하게 공급계획을 작성,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이 공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성토지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성토지의 공급은 자, 원형지랑 이제 좀 다릅니다. 자,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최고 가격. 자, 원형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고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용지가 그게 경쟁이었었죠. 근데 조성토지는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자,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들한테 토지를 파는 게 원칙인데 자, 다만 이 조성토지 중에서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서민들이 조성토지 형태로 받아가는 거 4가지는 가격을 적정하게 정해놓고 추천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경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조성토지를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상환채권. 자,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수의계약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입찰로 아까 우리 조성토지 중에서 이런 뭐 상업용 토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용지 뭐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 용지는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로 파는 겁니다. 자, 조성 토지에서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최고 가격으로 이렇게 토지를 파는 건데 공급하는 건데 자, 조성 토지 중에서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가 뭐냐면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을 용지. 그다음에 공공택지. 우리 공공택지에는 주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짓고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공장용지에서 서민들한테 주는 거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 조성토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그 소형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용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법상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용지. 자,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자, 조성토지지만 이런 토지는 경쟁 붙이지 말고 자, 이런 토지는 최종적으로 서민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정해놓고 경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놓고 추첨 방식으로 주는 거 4개입니다. 4개. 이 추첨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받아가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의계약은 뭐냐면 이 공공용 토지로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도 아니고 받을 사람을 딱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서로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도 가능한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조성주 중에서 자, 국공립학교를 지을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청사용지는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자, 공공용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로 미리 약속이 된 겁니다. 자, 토지상환채권도 아까 우리 수용을 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자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토지를 주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약속이 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이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기로 미리 약속이 된 토지니까 이렇게 미리 약속이 된 거거나 유찰된 토지는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죠. 시험 문제 형태가 뭐냐면 다음 중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조성토지에서 그런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섞는 겁니다. 330이하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자, 추첨으로 주는 토지 4개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4가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수의계약
받을 사람을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학교나 공공청소년들은 일반인들한테 공급할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바로 만나서 수의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도 채권자한테 미리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유찰됐을 때 2회 이상 유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시설물 관리자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수의계약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유찰인데 추첨으로 주는 거 4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쪽으로 공급하는 것들 미리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나 이런 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의계약 같은 거 4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우리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먼저 평가해서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을 정하는데, 자, 다만 자, 조성토지 중에서 학교를 지을 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지을 용지, 공공청사를 지을 용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 지을 용지 이런 것들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성토지도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이 감정가 기준을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추첨 방식 같은 거, 경쟁입찰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되, 다만 감정가격으로 일단 정해놓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지을 용지, 뭐 임대주택 용지,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걸 유지하기, 호텔 같은 걸 지을 용지 같은 것들은 이 감정가 이하로 싸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었는데, 다만 유료로 운영되는 것은 제외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게 뭐 고아원, 양로원인데 이 양로원 같은 것들이 유료로 운영될 때는 이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26회 때 이런 게 한번 나왔죠. 다음 중 조성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이제 평가해서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있다. 그것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유료로 운영할 때 이렇게 되면 제외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시고, 자,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니까 공법에 그 유튜브 쇼츠를 제가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지고 반복학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